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경희사이버대학교에서 13년차 재직 중인 강윤주라고 합니다. 저는 경희사이버대에서 강의 컨텐츠를 제작하는 온라인 교육 지원 처장과 온라인 교육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교수학습 지원센터장을 지낸 바 있는데요. 최근 온라인 강의로 인해 갑작스럽게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학생들과의 새로운 소통 방식을 익히셔야 하는 교수님들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이 강의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강의가 교수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온라인 대학 교수가 알려드리는 온라인 강의 노하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발성법과 이미지 메이킹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온라인 대학의 특성상 녹화된 자신의 강의를 자꾸 보다 보니 이른바 카메라 마사지 작용이 일어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저도 전보다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또한 교수님들의 요청하에 발성법과 이미지 메이킹 관련 워크숍을 열어서 개별 컨설팅을 받기도 했는데요. 바로 이 이미지 컨설팅 때에 나온 이야기 중 중요한 몇 가지를 공유할까 합니다. 우선 되도록이면 밝은색 옷을 착용하라는 것입니다. 녹화된 강의 화면에서 교수님의 옷 색깔은 전체 미장센에서 중요한 한 부분으로 기왕이면 좀 환한 색깔을 입으시게 되면 학생들에게도 그 기운이 전달됩니다. 남자 교수님들의 경우에는 짙은색 자켓이나 와이셔츠를 입으시더라도 타이만이라도 환한 색으로 골라매시면 좋겠죠. 다음으로는 바로 이 얼굴의 표정입니다. 아니, 우리가 배우가 아닌 이상 가뜩이나 힘든 온라인 강의를 제작하면서 표정 관리까지 해야 하느냐, 이 말씀이 벌써 들리는 듯 합니다. 그렇지만 이 입꼬리 양쪽에만 살짝 힘을 주셔도 웃는 얼굴이 된답니다. 그러므로 강의 중간중간 내가 입꼬리 양쪽에 힘을 주고 있는지 살짝 점검해 가시면서 강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손 동작이 유난히 많으신 교수님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편인데요. 손 동작은 작게 여러 번 할 경우 오히려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크게 대신 횟수는 줄이고 꼭 강조할 부분에서만 단호하게 써주시면 효율적인 제스처로 활용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명확한 발음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또렷한 발음을 갖게 되는 데에는 오랜 훈련이 필요하기도 하지요. 지금 당장 급한 대로는 강의를 시작하시기 전에 아, 에, 이, 오, 우 연습을 여러 번 해서 얼굴 근육에 긴장을 풀고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 아, 에, 이, 오, 우 대여섯 번만 해도 한결 발음이 명확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의 첫 이야기는 교수님들께서 지금 진행하고 계신 실시간 화상 세미나에서의 학생들과의 소통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교수님들이 화상 세미나에 들어온 학생들과의 소통을 어려워하십니다. 학생들로서도 고역일 것이 오히려 강의실에서는 교수님이 안 보는 동안 이른바 딴짓도 할 수 있을 터인데 온라인 강의실에서는 자기 얼굴이 클로즈업 된 상태로 시간 내내 떠 있어야 하니 교수님이나 학생이나 모두 고단한 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할 때보다 온라인 강의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들고 피곤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온라인 강의에서 학생들과 잘 소통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오프라인 강의 3시간을 그대로 옮겨와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셨으면 합니다. 물론 학교에 따라 규정상 오프라인 수업 시간과 실시간 화상 세미나 시간을 동일하게 정해둔 곳도 있을 터인데요. 그럴 경우 학교에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오프라인에서의 소통과 온라인에서의 소통 과정은 다르므로 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하십시오. 교육과학기술부의 규정에 따르면 오프라인 대학의 3시간은 온라인 대학의 75분에 맞먹습니다. 곧
1시간 오프라인 강의가 25분의 온라인 강의로 계산된다는 것이죠. 실시간 화상 세미나는 일방향적인 강의가 아니니 물론 그보다 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오프라인 강의실에서 소통하는 것과 실시간 화상 세미나로 소통하는 것은 집중도 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는 일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오프라인 1시간 분량은 온라인으로는 그것이 실시간 화상 세미나이건 일방향적인 강의이건 맥시멈 40분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40분이라고 친다면 오프라인 3시간 수업은 온라인으로는 120분, 곧 2시간이 될 터이고 그것조차도 그 2시간 사이에 10분 정도의 브레이크 타임을 주면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실시간 화상 세미나가 흥미롭고 재미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녹화 강의 만드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실시간 화상 세미나를 위해서 또 뭔가 해야 한다는 말이냐고요? 교수님들이 아니고 학생들이 말입니다. 실시간 화상 세미나 전에 학생들이 각자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미션을 주시고 이 미션을 발표하는 자리로 세미나를 만들어 가신다면 학생들은 좀 더 집중력을 가지고 세미나에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상 세미나를 진행하는 방식은 교수님마다 다 다르실 텐데요. 토론식 세미나를 하시는 교수님들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이 발제를 잘 준비해 올 수 있도록 명확한 과제를 주시고 또 그 과제가 세미나에서 발표될 때 어느 정도 완성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사전에 꼼꼼한 피드백을 주셔서 완성도를 높여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교수님이 주로 강의를 하시고 학생들이 그 강의를 듣는 방식으로 화상 세미나를 진행해 오신 상황이라면 중간중간 학생들에게 자극점을 줄 수 있는 요소를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토론식 세미나를 하시는 교수님들이라면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이 발제를 잘 준비해 올 수 있도록 명확한 과제를 주시고 또 그 과제가 세미나에서 발표될 때 완성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피드백을 주셔서 완성도를 높여주시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학생들과 온라인 공간에서 만나 상호작용하며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과정입니다. 학생들이 단순히 강의를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학습해 나갈 수 있도록 교수님들은 조언하고 격려하고 학생들을 독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수님이 10여 분 강의하시다가 깜짝 퀴즈를 내시는 것이죠. 지나간 10여 분의 강의에 나왔던 내용을 퀴즈로 내고 정답을 내놓는 학생이나 재치 있는 오답을 내놓는 학생에게는 가산점을 주는 등의 장치를 마련하시면 학생들은 그 리워드 때문에라도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강의를 진행하시면서 퀴즈를 내는 게 어려우시다면 조교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교수님은 강의를 계속하시되 조교가 교수님께서 미리 출제해 두신 퀴즈를 채팅방에 띄우고 학생들 역시 채팅으로 답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단지 하나의 예일 뿐이고요. 화상 세미나에서는 일방향적으로 계속 강의를 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학생들에게 자극점을 주어서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원칙을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들이 주시는 리워드가 학점의 중요한 가산점이든 아니면 하다못해 사탕 한 알이라도 그러한 보상은 학생들에게 하나의 재미로 작용해서 강의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침묵하는 학생이 없도록 모두 한마디씩이라도 하는 것이 이 수업의 룰임을 처음부터 공유하고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필요하다면 입을 열어 이야기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참여 점수라는 것이 있다고 전제하고 진행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화상 세미나는 녹화본으로 남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 점수 관련 항의하는 학생이 있다고 하면 이 참여 점수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다소 강압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모두가 이야기하는 분위기로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활발한 강의장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게시판을 활용한 학생들과의 소통 방식에 대한 팁을 드릴까 합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학생 질문에 답변하고 발문하라 입니다. 수업에서 가장 기본은 학생들에 대한 정보들을 기억해 주는 것이겠죠. 게시판 글에 직접 답글을 달아주면서 학생들을 독려하고 친밀함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학생이 교수님에게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이 중요하죠. 이런 내용들은 학습 내용 Q&A 등 모든 게시판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질문과 답변에 대한 강의실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본 사례는 학습 내용 Q&A의 활동이 활발한 수업이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교수님의 적극적인 피드백이 단연 돋보이는 수업이죠. 답글에 답글도 놓치지 않고 피드백을 하셨습니다. 학생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고 학생의 연이은 질문이 이어지고 다시 또 답변이 지속되는 형태인데요. 교수님은 정답을 바로 주기보다 다시 한번 학생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형태로 답을 해서 학생이 스스로의 질문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하는 기회로 삼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종의 선문답 같이 보일 수도 있겠죠? 교수님과 학생이 서로에게 문답하며 학생이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내가 답을 찾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이것이 매우 훌륭한 학습 과정이자 교육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돌발 퀴즈를 활용한 질의응답에 답변을 해주신 부분입니다. 강의 컨텐츠 내에서 돌발 퀴즈를 제시해서 별도 게시판에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유도한 사례인데 강의를 수동적으로 듣기보다 질문을 확인하고 답변하는 참여를 통해서 강의 몰입도와 참여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돌발 퀴즈라는 것은 강의 내용을 듣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반드시 강의를 듣게 만드는 기제이기도 한 것이죠.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토론하고 협력 학습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토론은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도 스스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가는 과정이죠. 학습 공동체 안에서 교수님과 동료 학생들과의 토론을 통해 학생들은 작은 사회를 경험하기도 하고 타인의 사고에 대해 존중을 할 수 있으며 또 나와 다른 의견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죠. 더불어 사고가 깊어지고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게 되는 과정을 통해 리더십 역량도 길러지게 됩니다. 이런 토론을 우선적으로 적용해 보기 위해 찬반 토론으로 시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단순하게 찬성과 반대에 지지하는 것 외에 지지 의견과 더불어 객관적인 근거가 되는 첨부까지 제시하도록 한다면 훌륭한 찬반 토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색다른 제명의 게시판을 만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습작 갤러리, 사례 게시판, 또 오게티를 찾아라 이런 것도 있죠. 여기 사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게티를 찾아라 라는 강의 컨텐츠에서의 그 문제점을 찾아서 올리는 게시판도 학생들에게는 뭔가 독특한 희열감을 주는 강의 게시판이 될 수도 있고 와글와글 뒷담화방, 제목이 재밌죠? 와글와글 뒷담화방 같은 이런 게시판 역시 학생들이 강의에 대해서 혹은 다른 학생들의 토론 내용 등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살며 사랑하며와 같은 아주 낭만적인 제목의 게시판에서는 학생들이 강의와 무관한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게시판은 실제로 꽤 인기 있는 게시판이었고 또 이를 통해서 수강생들 간의 정서적인 연대도 공고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기평가에서 토론 참여 비율을 높이면 학생들의 토론 참여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겠죠. 교수자나 조교가 개입하지 않고 학생들끼리 특정 주제를 놓고 토론하게 하는 것은
특히 매차시 강의의 마지막에 토론 주제를 제시해서 해당 강의를 정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학습 효율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당 강의실에서 돋보이는 부분은 토론 주제와 관련 차시 정보를 사전에 제시해서 토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는 것입니다. 미리 정보를 주고 그 내용에 맞춰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교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토론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었던 걸까요? 토론을 하는 데 있어서 주제 선정은 동기부여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데 학생들이 현실감 있게 느낄 수 있는 주제일 때, 자신의 일상에 가까운 주제일 때 동기부여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보여지는 토론은 생활과 밀접한 주제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좋은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상생활에서의 센서 활용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지요. 이렇게 학생들에게 좀 더 가까운 주제, 또 가까운 용어가 무엇일까를 고민해서 토론의 과제로 올리시는 것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교과에서 이루어진 토론은 하나의 주제를 기반으로 모두가 함께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개인별 관심에 따라서 토론 주제를 선택하고 이에 대해 동일한 관심사를 가진 학생들이 참여해서 답변이나 의견 교환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을 위한 정보 공유의 장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동기 유발을 위해서 보상하고 독려하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 아시죠? 일반적으로 칭찬은 확실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너 정말 잘했어 라고 하면서 보상까지 해준다면 금상첨화겠죠? 그럼 동기 유발을 위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유발을 시킬 수 있는 요소들은 수업 중에 반영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작하는 컨텐츠 안에 이 동기 유발을 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반영시키는 것이죠. 물론 또 수업을 운영해 가면서 학생들의 특성을 기반으로 해서 보다 다양한 동기 유발을 시킬 수 있는 요소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례를 보시면 적극적으로 좋은 질문을 많이 함으로써 수업 분위기를 살려준 학생, 이것은 여러분이 강의를 운영하시면서 파악한 학생들의 특성을 이용해서 보상 체계를 만드신 것이죠. 학기 중에 질문이나 퀴즈, 과제 등에서 참여가 높았거나 또 좋은 결과를 보였던 학생들을 호명하듯이 공지하면서 적극적인 학습 참여에 대한 동료로 동기 유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수님으로부터의 칭찬은 학생들에게 확실한 보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식으로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다양한 방식으로 칭찬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보이는 사례에서는 이 모든 학생이 해야 하는 필수 요소는 아니지만 선택적으로 수행하는 심화 학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학생들이 이런 과제에 도전하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 교수님은 더욱 세밀한 피드백으로 자발성에 대해 독려해야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참여하지 않았던 학생들도 동료 학생들의 참여와 교수님의 피드백을 보고 이후 심화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학기가 종료되고 나서의 소통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중요한 것은 과제와 시험에 피드백하라라는 것입니다. 교수님들은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의 학습 경험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제출한 과제에 대해 피드백을 하고 또 실시한 시험에 대한 질문에 응답해 주어야 하죠. 해당 사례에서는 언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발음에 대한 교정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준 경우입니다. 발음 녹음 과제에 대해서 제시한 기간 내에 무제한으로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죠.
제출된 과제에 피드백을 하고 또 수정사항에 대해 반복적으로 피드백을 받게 되는 경우로 사실 교수자의 매우 열이 있는 활동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다음으로는 이렇게 과제를 공유해서 관찰하고 학습하게 하라는 겁니다. 제출된 리포트에 대한 피드백뿐만이 아니라 아주 잘 쓴 글, 좋은 사례를 공유하는 것은 다른 학생들에게 좋은 학습 기회가 됩니다. 제출된 리포트 중에 우수한 모범 사례를 선정해서 공유함으로써 학생들은 자신이 수행한 것과 비교하면서 관찰 학습, 즉 모델링 학습을 하게 되어 있죠. 자신의 과제와 비교도 하고 자신이 받은 피드백과도 비교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은 본인의 과제 이외에 또 다른 피드백을 받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모범 사례에 대한 도전 의식도 갖게 됩니다. 나도 다음에는 저런 피드백을 받아야지. 이런 자극을 받게 되는 것이죠. 과제를 공유하는 데 있어서 교수님이 모범 사례를 선정해 공지할 수도 있지만 모든 학생들의 과제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서로의 과제물을 통해서 보충하거나 심화 학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peer-to-peer, 동료 학생들 간 평가를 하게 한다면 단순하게 게시된 것을 보는 것보다 꼼꼼히 보게 됨으로써 그 효과가 커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과제를 모두 공유하고 평가하게 할 때는 무엇을 중시해서 보아야 하는지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다음으로는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시험은 기본적으로 오픈북 테스트임을 전제하고 치를 수밖에 없죠. 물론 온라인 시험도 실시간으로 웹캠을 모두 켜놓게 하고 조교가 모니터링을 하는 방식으로 컨닝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치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 수가 많다거나 하여 이 방식이 어려울 경우에 오픈북 테스트임을 전제한 시험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해당 학기의 리포트 과제를 통해 학생들의 성찰을 유도해내는 기회가 이미 있었다면 온라인 시험은 사지선다형으로 내어 강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점검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되 학생들이 설렁설렁 책을 봐가면서 시험 문제를 풀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을 좀 빠듯하게 주는 것입니다. 물론 미리 공지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오픈북 테스트가 아닌 상황처럼 미리 철저하게 내용을 숙지하고 와서 시험에 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반면 시험 자체를 통해서 학생들이 성찰하게 하고 싶을 때는 논술형 문제를 내되 시간을 아주 넉넉하게 주고 시험 자체가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들을 반추하고 복습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쓰게 만드는 방식의 문제를 내면 됩니다. 이상으로 온라인 강의 운영을 위한 노하우를 공유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내용을 숙지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가지 팁들이 있겠지만 결국 소통하려는 마음과 마음이 어우러져야 진정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는 점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들이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려고 노력할 때 학생들도 결국 마음을 열고 다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